학생들하고 한 학기 같이 있으려면 강의를 12번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지난 학기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벌써 11번째 됐다고요. 이제 곧 한 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더 한 다음에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문명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품고 살아야 되는 그 생활 또 문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문명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헬레니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여기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브라이즘의 대표자와 그다음에 아덴에 가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테네이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뭡니까? 그 신전 앞에서, 아레오바고 언덕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종교심은 많도다.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요, 신인지 아닌지 자신들도 제대로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에게라도 절을 드리기 위해서 단도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까지는 세상 문명이 하나님의 문명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짓밟고 막 이렇게 와해시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혀 안 그러고 대신에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헬레니즘이 보여준 하나님의 문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방법, 하나님의 문명을 막 헝클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고대 에게해 문명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있고요, 터키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그리스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를 에게해라 그래요. 그리스하고 터키 가운데를 에게해라 불고, 그다음에 저렇게 섬으로 둘러싸인 저 바다 말고는 다 지중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리스를 찾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게해 바다와 지중해 바다에 아주 중요한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이에요. 크레테 섬이라고 그래요. 길게 넘어서 있죠. 마치 여기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가라앉아 갖고서 연결된 땅이었었는데 빠지면서 바다가 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도가 있죠. 여기에 약간만 붙어 있어요. 이 대륙하고 그러한 이 섬을, 무지하게 큰 섬을 갖다가 펠로폰네소스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연결하는 이 지점에 이제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운하도 있고 한데 이 두 섬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크레테 섬에 문명이 하나 있었어요. 크레테 문명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도 문명이,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또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는 아주 오래 전서부터, 기원전 한 3,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 갖고서 이미 지중해 이 에게의 중심을 통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문명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쪽에는 마케도니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태어나더니 드디어 그리스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이후에 그때서부터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크레테, 미케네 문명 그리고 저 본토에 있었던 원시 문명들 또 미개인들의 그러한 삶까지도 다 포함해서 알렉산더 시절서부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이 하나 싹 터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에게해에서 크레테에서 미케네에서 그다음에 작은 폴리스를 통해서 마케도니아가 통일시키는 이 전 과정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중에서 정말 꼽혔던 시절은 마케도니아가 통일시켰고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까지 진출했던 그 시절을 아주 꼽히던 시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꼽혔던 저 에게해 지역의 문명, 그 헬레니즘은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특별한 정신이. 이거 다 지금 에게해 헬레니즘 세계에서 나온 유적들입니다. 이거는 꽃병, 화병에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천사 같은 것도 보이네요. 천사도 보이고 천사도 날개에 달려 있으면 다 천사죠. 나 천사가 보이고요. 이 천사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여기 또 시녀가 도와주는 이 두 사람은 여신입니다. 여신이라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실생활에 흔히 접해요. 꽃병에도 있고 물병에도 있고 그릇에도 있고. 자, 그리고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나온 세계 최고의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날개가 사실적인 묘사로 되어 있고 조각인데도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줄인다면, 아직까지 소개도 안 했습니다만 줄인다고 하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정말이지 아름다워요. 저보고 이민 가라고 누가 돈 대주시면 저는 그리스로 갈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와, 이렇게 좋은 데서, 이것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거기는 또 너무너무 나빠요. 여기 보다가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너무, 이스라엘의 반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해서 사막이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올라가서 그다음에 갈릴리까지 갈 때까지 동쪽은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서쪽에 약간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바람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적셔지고 하는 그쪽 지역만 조금 파릇파릇해요. 그러다가 갈릴리 지방에 가야 이제 푸른 숲을 볼 수 있거든요. 너무 나빠요. 근데 이 그리스는 너무 아름다워요. 다 파랗고,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다음에 철학과 신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풍요와 평안함과 즐거운 노래소리를 내게 한다고 하면, 철학과 신화는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더욱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이 철학과 신화예요. 거기에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신이 있더냐 없더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스 신화는 다 그거 허구입니다. 그리고 신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삶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빗대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보복하고 원수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 세계에 있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들의 삶에 대한 이렇게
투영을 시켜갖고서 대신 그것을 연극하는 신들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에 대한 모습, 그런 것들을 철학과 신화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재발견,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발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람이 근본으로 놓고, 사람을 근본으로 놓고 명예를 무지하게 중요시해요. 명예, 인간의 명예. 이건 참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가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재발견을 예술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글을 써서 나타내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 재발견을 하는 그 문명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 따다가 중세시대 때 뭐가 다시 일어났어요? 중세시대 때 문해혁명,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걸 다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를 다시 발견해내는 것이 문해혁명, 르네상스예요. 정말 이때 헬레니즘은 이런 정신 때문에 말이죠. 이런 또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던 이전 문명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스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여기 보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드라마 배경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에 있는 자킨토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워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지중해와 접해 있고 지중해의 삼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는 너무나 좋아요. 제가 그리스 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명절에 집사람이 이렇게 부치기요, 전을 해줘도 거기에 붙어 있는 옥수수 기름이 싫어요. 그래서 그걸 다 종이로 닦아서 그 다음에 먹어요. 저는 기름기 있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갔는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올리브유를 크게 상 가운데 갖다 놓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잘 싫어해서 식용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안 먹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갖다가 팍 붓는 거예요. 제 그 접시에다 붓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한국에서 먹는 올리브유하고 전혀 맛이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 두 개 먹다 보니까 이거 뭐 전혀 쩐 냄새도 안 나고요. 그다음에 무슨 기름을 먹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물인데 기름이에요. 물인데 너무너무 깨끗한 물인데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다니면서 그때 올리브유를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진귀한 보석 같아요. 올리브가.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올리브는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환경 자체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는 산토리니라고 해서 많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알려져 갖고서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에게에 있는 섬입니다. 정말 좋은 섬이고요. 그렇죠? 산토리니 그래서 너무 유명한 섬이라서 여기들 가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미코노스라고 해서 미코노스 섬입니다. 이 섬도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거의 바다하고 접하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고서 큰 배들이 휴양 시절에 왔다 갔다 하는 큰 배들이 유람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룻밤씩 자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메테오라라고 하는데요. 메테오라. 그래서 여기 평지에서요. 이 바위들이 한 400~500m 이렇게 쫙 올라서 있습니다. 쫙.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요. 이런 이 솟아있는 기둥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세계적인 수도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쫙. 그럼 어떻게 드나들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도로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너무 불편할 테니까요. 도로래로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할 테니까 지금은 여기 다 계단이 이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저기서 수도하시는 수도사님들이 중세시대 때 저기서 진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기에 실제로 저 수도원에서 사셨던 수도사들이 죽어서 이렇게 뼈만 남아 있는 그런 보관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관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팜플렛의 설명에 의하면 신체의 모든 구조가 나이가 3, 40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 3, 40대보다도 골격이 다 작대요. 머리뼈도 작고 몸뼈도 작고 이렇게 작다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해서 너무 외진 곳에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죠? 상당한 돌기둥들이 세워져 있죠. 400m, 500m씩 이렇게 되는 그러한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인데 고린도 저쪽 바다 이쪽 바다 뚫어서요. 고린도 운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운하 4대 운하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기념비가 저렇게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바다가 곧바로 접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3대 도시 안에 드는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알렉산더의 고향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도 아름답고 특별히 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다가 접해져 있으니까 바닷가에 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품성도 어떨까요? 성격도 어떨까요? 추운 데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헬레니즘은 척박한 동네에서 만들어진 문명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살았던 곳에 남겨져 있는 유적을 신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아테네 넓다란 그 아테네 도시 안에 가운데에 말이죠. 그 평평한 도시 가운데 이렇게 울뚝 솟아있는 불뚝 이렇게 솟아있는 바위산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솟아 있습니다. 솟아 있고 솟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둥근 반원형으로 솟아 있다고 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아크로 이 반원이요. 반원 형태로 솟아 있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 제1호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파르테논이라고 하죠. 파르테논.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신전 안에 섬겼던 신이 아테나 신이에요.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아테네라고 불렀어요. 성경책에는 아덴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요. 언제 봐도 이 신전은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신에 대한 이 그리스인들의 신앙심이 어떠했는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최고의 신전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지금 무너진 까닭들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포를 쏘는 바람에 그 포탄들이 날아와서 무너졌다고 그래요.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 바로 밑에 이렇게 유명한 한 2000년 지나겠죠? 그런 음악당이 있어요. 음악홀, 극장 그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때가 되면 여기서 실제로 연극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또 다른 신전인데요. 헤파스투스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내려다 보면 이런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내려다 보면 이게 제우스 신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옛날 건물들은 보면 그 고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둥이 얼마만한 기둥인지 보셔야 돼요. 몇 명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둘러가면 되는 기둥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기둥 중에서 이 제우스 신전의 기둥이 제일 높았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야 겨우 뭘까요? 이 정도뿐이 안 와요. 바닥에서부터요. 엄청난데요. 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이 홀 자체가, 신전 홀 자체가 무척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기둥을 쫙 빼서 올렸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이렇게 쫙 빼서 올리는 것보다 기둥 자체 이 둘레가 여기서는 3명이 둘러싸면 하나가 되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5명이나 6명이 둘러싸야지 하나의 기둥을 둘러싸요. 그만큼 굵어요. 이집트 거는. 둘 다 대제국의 아주 어마어마했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높든지 굵든지. 근데 이 제우스 신전도 아주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콩콜디아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테네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지지 않는 그러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리스에 가면 신전 투성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면 또 역시 고린도에 아주 중요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성벽도 보이죠? 저기가 요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늘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성벽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지금도 잘 보관되어 있는 아폴로 신이요. 아폴로 신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또 이 옆에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많은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신전은 이것인데요. 이제 저녁 때 저희가 일부러 이 신전을 보려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 제주도 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수니온이라고 하는 수니온. 그래서 육지에서 이렇게 조금 붉어져 내려와서 여기 바다와 직접 대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는데요. 수니온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 도착할 때쯤 돼서 저녁이 됐어요. 해가 졌습니다. 저녁 때 그 노을이 얼마나 멋있던지, 노을과 이 신전이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 신전이 무슨 신전이냐면 포세이돈이요. 포세이돈 아시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삼중창 그거 들고 있는 포세이돈이요. 그 신전이에요. 도시에 가면 도시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저 깊은 산속에 가면 산속의 신이 있고, 정말 신전이 많은 그런 나라가 이 그리스예요. 근데 이 신전이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지중해와 이 하늘이 새빨개 했어요. 노을 질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신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를 또 보게 됐고요. 이번에는 신화를 통해서 그리스를 또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뭡니까? 그 그리스 그림으로서의 이미 나오죠. 이렇게 생긴 신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있죠.
예, 몸은 말이고 그다음에 상체, 그렇죠? 머리 쪽은 인간인 그러한 신도 있습니다. 그 신의 그림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봤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요. 이 두 신이 서로 지금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화병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화병에 있는 그림입니다. 쭉 펼쳐서 그렇지 동그랗게 만들어진 화병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신들의 놀이를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화병 주머니가 이렇게 보이죠? 손잡이가 보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다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들의 이야기하면 여기를 꼭 갔다 와야 돼요. 여기는 델파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남부 쪽에 있는 산이 되게 높죠? 깊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를 꼬박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요. 아주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근데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델파이라 그래요. 델파이. 델피 또는 델파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신전보다는 신들의 집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델파이라고 하는 이곳에 신전이 아주 유명한 신전이 중요한 신전이 있는데요. 지금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전터입니다. 여기도 아폴로 신전이고 신전의 정 가운데는 아직까지 모양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아니 산맥 중에 와 이렇게 신전터가 어마어마한 신전터가 있다니요. 여기선 주로 뭐 했어요? 신탁을 했어요. 신탁이 뭐죠?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는 신의 결정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여기 델파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신탁들이 많이 행해졌는데요. 왕들의 운명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여사제들이 신탁을 이렇게 바꾸서 또 왕에게 전해주고 이랬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계속 이제 그 장소인데요.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산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 이상한 돌이 하나 이렇게 기념비처럼 세워져 있어요. 좀 의미가 있는 돌 같죠? 그냥 돌이라면 아무데나 막 굴렸을 텐데 이 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모양을 갖춰서 살려놨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돌이라서 그래요. 이 돌을 갖다가 옴파로스라 그래요. 옴파로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옴파로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옴파로스라는 것이 뭐냐면 하루는 제우스 신이 독수리 2마리를 오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2마리를 갖다가 양손에 이렇게 준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끝없이 동쪽으로 가라. 너는 끝없이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동에서 서로, 너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갔다 오는데 무엇을 찾아오냐 하면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서 오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신화 속 얘기입니다. 어디가 세상의 중심인지 찾아서 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독수리가 각기 방향을 정반대로 해서 날아갔다가 오래 걸려서 다시 신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찾았느냐 했더니 네 찾았습니다. 어디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중심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여기 지금 여기와 정해져 있는 여기와 당신이 서 있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는 표석으로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옴파로스라고 하는데 그 옴파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배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성경책에서도 말이죠. 누가요? 야곱이 가다가 형을 피해서 가다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을 자고서 잠속에서 사닥다리 타고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 그 잠자던 곳을,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말이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옴파로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가 이들 백성들의 가장 깊은 곳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데 신 자체의 이야기보다는 정말 신화 자체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들이 살아있습니다. 헤브라이즘 세계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산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서 제일 중심된 산, 세상의 중심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감람산도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세계, 구약 성경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그 산이 있다고 하면 시온산인데,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되는 산이 이 산이에요. 이 산을 갖다가 왜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헬리콘 산이라고 하는데, 산과 바다가 막 접해 있고 막 정말 멋있는 산이죠. 여기가 신들이 태어난 장소래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있잖아요. 뭐 수십의 신들인데 그 신들이 태어난 장소가 이 헬리콘 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기를 신성시해요. 근데 자연의 모습이 너무 경이스러우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들 같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에도 중심이 되는 산이 있다. 그 산 이름이 헬리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중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꾸며낸 얘기 아닌가, 지금까지 본 것 말이에요. 다 그것들이 꾸며낸 거 아닌가,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들도 들지만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이야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인간 마음속에 저쪽에 있는 그 어떤 것, 영혼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찾지 못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헬레니즘, 자연도 아름다웠었고요,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새로운 인간을 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그 에게의 문명 중에서 첫 발상지인 크레타, 그렇죠? 크레타의 유적들이에요. 크레타 문명의 유적들입니다.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색깔은 다 지워졌던 색깔을 다시 복원해서 신전의 색깔을 칠해낸 것이고요. 자, 이 크레타 문명, 제일 오래됐던 그 크레타 문명 속에 있는 하나의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뭐냐면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어때요? 상당히 말을 탄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신전 안에서 발견된 여인들의 그림입니다. 아주 온갖 모양을 다 내고 아름다운 머리 하고, 그다음에 표정들도 다들 즐거워요. 그 어떤 문명에서도 이런 얼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레타 문명, 헬레니즘 문명의 그 시초인 크레타 문명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전혀 어떤 신의, 이 크레타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 있기 전에 바로 옆에 무슨 문명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 있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있죠. 옆쪽으로는 무슨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위대한 문명, 이집트의 그 위대한 문명도 사람들에게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즐거운 인생 사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오직 지중해에 둔 헬레니즘 그 시초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은 자유롭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수없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특색이 그거예요. 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좋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즐거움, 그것이 이 헬레니즘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깊고 자유로웠는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누구예요? 여기 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고 그 옆에는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두 철학자, 위대한 세상의 철학자이거든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왜 그렸냐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림을,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렸는데, 이 그림도, 그 최후의 만찬 그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천장의 모습이 이렇게 쫙 원근법으로 인해서 한 점으로 쫙 모이게 돼 있대요. 이렇게 천장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모이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과 12제자의 상응하는 그림을 만들자, 그래서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그림을 만들자 해서 이 라파엘로가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쭉 기울이고 정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그 정가운데 두 위대한 철학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그 당대에 유명했던 제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여기 12명의 제자가 있답니다. 플라톤의 12명의 제자가 이 안에 있대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만 세상이 아니고 원래의 세상이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갖다 이데아라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세상, 본질적인 세상이 위에 또 따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하고 제자가 지금 티격태격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인식론이요, 인식론의 아버지이고, 인식, 생각으로 느끼는 거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의 주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벌써 그때서부터 헬라 철학이 왕성하던 그 시절서부터 세상을 이렇게 보는, 인식할 것인가 경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서양 철학은 이때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을 아직까지 풀고 있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 그래요. 그렇게 이 헬라 시대 때는, 헬레니즘에서는 이 철학이 중요한 사람들의 하나의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이 그림이었었는데요.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나이키. 이 여신상이 나이키 신상이에요.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N-I-K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니카오, 승리하다. 거기서 나온 이제 명사형이 나이케인데, 나이케, 그것이 이제 현대 영어로 와서는 나이키가 됐어요. 근데 이 여신이 두르고 있는 이 천의 그 질감을 이 그림만큼, 이 조각상만큼 이제까지 나온 모든 조각 중에서 이런 질감, 옥질감을 표현한 조각은 없답니다. 이 날개요. 이 날개도 정말이지, 저기 얼굴 부분이 없어져서 그렇지 저 부분까지 있었더라면 정말 세계 최고의, 지금도 최고이지만 말이죠. 이거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체념을 하고 살았어요. 체념. 왜냐하면 뭐 왕은 하늘이 내려준 그 직제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는 이 카스텔 같은 조직 체계 밑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평민과 서민들은 극복을 할 수 없어요. 반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것 때문에 체념했고, 이집트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관료제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료제에 조금도 어떤 구멍도 찾지 못하고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이 헬레니즘은 아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혜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헬레니즘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들과 그의 대리자인 제국의 왕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신들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제국의 왕들이, 그거 없습니다. 이제 공화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황소뿔을 타고 넘는 즐거운 인생, 그리고 여인들이 중심이 된 모계 사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본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이제 마지막 얘기 해볼까요? 헬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보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도다. 인간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노래했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비슷하죠? 누가요? 보라, 새로운 날이 왔다. 어디서 봤던 얘기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새로운 날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헬라 시인은, 그리스 시인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날을 갖다가 노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결론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헬레니즘은 인간의 미를 노래한 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인간에 대한 예찬이 그렇게 많고요. 인간으로 사는 게 즐거워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인간의 숭고함을 노래한다. 그렇군요. 뭐 워낙 큰 차이네요. 인간의 미를,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인가, 인간의 숭고함을 노래할 것인가. 헤브라이즘은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시적이지만 헬레니즘처럼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너무 잘 내놓은 결론이에요. 헤브라이즘이요?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오늘 저는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무엇을 느꼈냐면,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종교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가 뭘 그렇게 필요해요? 그 온화한 자연과 풍요로운 먹을 것들,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노래하고 황소뿔을 타고서 넘고 만지고 하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고 조각을 하고 철학을 하고, 이런 세상에 무슨 종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의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절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제가 저 혼자 이제 느끼기를 이게 무엇일까 하다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신화를 만들고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철학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간을 만든 것. 종교 대체제로서 이 헬레니즘 문명은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되고 종교심 갖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성경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을 때 바울이 야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으로 많도다 이렇게 했더니 확 놀래갖고서 말이죠. 종교심이 무엇이지? 하면서 와서 이제 물어보고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는 이야기 쭉 풀었으니까 너무 이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뭐 이렇게 그 플라톤 스토아 철학자들이 놀래서 이 바울하고 여러 날을 같이 연구했다고 하거든요. 또 어떤 철학자는 회심까지 했다고 그 성경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 대체가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이 헬레니즘입니다. 다음번 시간에 이 헬레니즘에 대한 이야기 2탄을 들어가고서 이제 마칠 텐데요. 과연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재미난 게 있어. 라고 외치던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과연 이 히브리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들였을까요? 숱한 히브리 청년들이 이 헬레니즘에 끌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어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제는 이 나라의 운명도 다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을 정도였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끌어들였을까요? 2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도 종교심 없이 살아도 신앙심 없이 살아도 성경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끌려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충만히 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격발하셔갖고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이 없다라고 늘 노래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